여론 똥탑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스튜디오에 지금 여론 종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표식 종이가 많아서 세상이 여론입니다. 예, 알려드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국정 지지율이 한 45%는 돼야지 총선에서 안심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변호사님 45%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45%라는 것이 이제 선거에서 경쟁력을 최소한 가질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선거에서 의석수를 예측할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걸로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으니까. 한국 갤럽 기준으로 이거는 뭐 이전 조사니까 굳이 개요를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뭐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일단 중앙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따 소개해드리는 조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2020년 총선 무렵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 지지율이 한 60%가 됐어요. 60%. 그냥 300석 의석을 곱하면 됩니다. 6, 38, 180석. 그렇게 계산이 됩니까? 그렇죠. 180석 정확했죠. 예. 그다음에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40% 정도 됐어요. 4, 32. 제가 맞죠? 120석입니까? 그렇죠. 예, 그럼 122석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왜냐하면은 워낙 이제 진영 간 구도가 되어 있는 데다가 이번 총선에 다가오는 총선의 이 평가가 현 정권에 대한 평가 심판 성격도 있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 외에 검찰 소환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한 의석수 예측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 소개를 안 해드릴 겁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큰 파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45%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정당 지지율이 한 45% 그거 간다면 말씀대로라면 최소한 한 145석, 140석 이상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이제 45% 정도 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뭐 50%를 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대등하거나 국민의힘이 좀 위에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곳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거든요. 121개 지역구 중에서 103개를 가져갔는데 그때 대체로 당선될 때의 득표율이 한 45% 정도 됐어요. 자, 김준일 대표님. 그렇다면 45%가 그런 의미가 있다면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 30%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오늘부터 방류가 되고요. 또 이동관 후보자 아마 임명이 또 될 것 같은데 이게 지지율하고 영향이 또 있을지 좀 종합적으로 한 말씀 좀 주십시오. 지지율 영향이 있을지는 뭐 조금 알 수는 없는데 좋은 건 없죠. 딱히 좋은 건 없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과학 얘기 한번 했잖아요. 35대 60. 이게 이 이슈가 크게 거기에 그러면 큰 흐름 35대 60의 구도를 깰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대로 갈 겁니다. 어쨌든. 왜냐하면은 비슷해요. 이 이슈와 관련해서 물어봐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딱히 이제 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진 않은데 아까 전에 그 45% 그거 조금만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총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선행적으로 이게 어떤 게 영향을 줄 것이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대통령 지지율 아니면 정당 지지율 뭐 아니면 뭐 특정 이슈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사례들을 보니 특히 이 총선이 요 임기의 중간 정도 됐을 때는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크게 상관관계가 있더라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대표적인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갤럽 말씀드렸 제가 이제 좀 조사 개요까지 좀 찾아봤습니다. 자, 2015년 8월 2주차, 2019년 8월 2주차, 2023년 8월 2주차, 8개월 전이거든요. 총선. 그 시점이네요. 요거 세 개를 조금 갤럽을 기준으로 갤럽이 가장 안정적으로 했으니까 2015년 8월 2주차는 8월 11일부터 13일 조사를 한 건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3%였어요. 33%밖에 안 됐었어요. 그리고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21% 그리고 국민의힘은 39%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결과는 민주당이
123석으로 일당이 국민의힘 되네. 그 새누리당을 122석 한 석 제치고 됐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가 않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더불어민주가 2019년 8월 2주차는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조사를 한 건데 이때는 민주당 지지율이 41%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8% 그리고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47%. 45%에 근접하잖아요. 지금 예. 아까 얘기 나왔던 거. 예. 이거는 민주당이 180석 가져갔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103석.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지금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8월 2주차가 네. 지금 35%거든요. 네, 대통령 지지율 35%. 그럼 아까 전에 박근혜 33하고 비슷해요. 네. 근데 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36 정당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은 30 그래서 네. 앞서요. 예. 그러면은 정당 지지율이 앞서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총선에 이길 것이냐.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불안하다라는 거죠.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면은 전해를 봤을 때는 깨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45%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끌어올려야 된다. 그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47% 나오고 압승을 거뒀잖아요. 그때는 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어떤 이슈의 휘발성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45%가 승리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 진짜 정부 여당한테 묻고 싶어요. 예. 뭘로 끌어올리실래요? 아직 45%. 문제는 분석은 해주셨는데 10%를 이상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뭐 최소한 18에서 10% 포인트를 올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뭘로 끌어올릴 거냐? 안 됩니까? 네. 그거를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 이런 것도 좀 했고 좀 올라갈 여지는 없는 겁니다, 변호사님. 같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대통령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이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는 우리 뉴스킹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그 매뉴얼을 따랐더라면 지금 좀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국 갤럽 기준으로도 한 45% 가까이 육박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이제 대통령이나 지금 또 대통령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보수 지지층을 잡는데 이제 모든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총력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중도층이라고 한다면 무당층이나 네. MZ 세대나 또 수도권이나 이렇게 중도층 분포가 좀 많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위한 정책이나 조금 더 이제 통큰 포용의 전략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소통 전략이 나오면 될 텐데 아니 그건 아니다. 그거 해봐야 뭐 괜히 우리 지지층만 지금 뿔이 나 있지 오히려 그 중도층 공략할 필요 없다. 오히려 지난 정권에 대해서 뿔이 나 있는 우리 핵심 지지층들을 정조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 또 검찰 압박 강화 그다음에 또 이권 카르텔이나 반국가 세력에 대한 국정 운영 철학의 또 의지 이런 부분들을 더 촉구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사실은 지금 내년 총선을 전망을 할 때 수도권에서 특별하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분명히 우리가 이게 네거티브 어프로치라고 해서 예. 민주당이 잘 못하는 데서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은 있지만 제한적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지 못하면 그 이후에 대통령 임기 국정 운영은 매우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매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수도권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지티브 어프로치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말한 것처럼 결국은 70대 이상 또 이대남이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지지율들은 좀 단단한 것 같아요. 또 거기 또 소구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다만 최근에 또 해병대 수사 관련해서 이대남들이 또 관심을 가질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해병대 수사의 영향보다도 지금 의경을 부활하겠다. 저 의경이 폐지된 지가 이제 몇 달 안 됐었는데. 예. 뭐 이런 게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해병대 수사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지금 정부 여당에서 소위 말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집군들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뭐 찬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어민들 그리고 그 해안가에 사는 이런 뭐 도시 주민들
굉장히 부정적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뭐 부울경 쪽이겠죠. 거기에 이제 선거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칠 테고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과학기술계가 난리가 났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R&D 아. 이제 연구개발비를 지금 대폭 삭감했어요. 아하. 지금 13%를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권 카르텔이다. 아. 소부장 그리고 지금 백신 개발 니들이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딱지까지 지금 붙여놨어요. 지금 예. 카이스트 예산 깎이고 지금 뭐 무슨 공공기관들 지금 연구기관들 다 깎였거든요. 예. 과학기술계가 진짜 난리가 났는데 이거 선거에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는 지금 자원도 없고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기업이 안 하는 거는 국가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엄청 다 깎아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과학기술계를 지금 적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다 지금 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하. 제가 그래서 진짜 궁금해요. 진짜. 예. 뭐 이권 카르텔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뭘로 올리려고 하죠 지금?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진짜 어떻게 올리려고 하는지. 올릴 포인트가 별로 안 보인다. 이 저는 말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제가 궁금해. 그런데 예. 굉장히 자신만만하잖아요. 지금 예. 이길 수 있다, 이기겠다라고 하는데 뭘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하나만 믿고 지금 가는 건지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자, 변호사님.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대통령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 1위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또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그렇죠. 뭐 지금 장모 구속, 처남 기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총선까지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을지 있을 뭐 수 있겠죠. 조사했는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조사 예. 결과가 네. 이제 이 예. 조사 결과 좀 찾아서 이제 예, 말씀을 죄송합니다. 드리는데 예. 한국갤럽과 그리고 시사 저널이 거의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제 수치를 말씀 안 드리면은 뭐 그 조사의 개요까지 말씀을 굳이는 안 드려도 되기 때문에 네. 찾으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예. 끼쳤던 영향과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그 영향의 정도가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한국갤럽이 네. 시사저널 의뢰로 지난 7월 3일부터 21일까지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 조사 이제 전문가도 있고 또 일반 국민한테도 물어보고 국민도 있는데 예. 전문가 일반 국민 양측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 영향력이 큰 인물이 김건희 여사예요. 압도적입니다. 전문가에서는 55.2%, 네. 일반 국민은 무려 이제 61%로 나타났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영향력에 비하면 거의 뭐 2배 정도로 높은 거예요. 압도적이고. 예.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2위가 한동훈 장관, 전문가 일반 국민 동일하고요. 전문가에서 세 번째는 이제 천공. 천공이요? 네. 네 번째는 이재명. 아, 이재명. 그 다음에 일반 국민에는 세 번째가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이 영향을 주는 인물입니다. 어허. 네 번째가 이제 천공입니다. 예. 이게 무슨 어떤 이 언론이 의도를 가지고 언론사가 또 조사기관이 조사한 결과는 아니고 그냥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본 그런 거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뭐 천공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예. 김건희 여사가 주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 제한적이에요. 이미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대체로 이제 뭐 지지층이나 유권자들에게는 파악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앞으로 만약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더 불거진다. 총선에 가까워지면서 이러면 누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냐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30대, 40대 여성표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여성표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주부층은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성격이 강하니까 네. 총선 때도 국민의힘 쪽에 투표할 의향이 높은데 자칫 김건희 여사 파장이 어떤 성격으로든 형태로든 커지게 되면 이것도 또 투표소에 안 나가는 샤이 보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뭐 이 정도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영향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많이 준다. 이 정도로 그치면 되는데 실제 어떤 이슈가 터져서 논란으로 내년 총선까지 더 확산되면서 이어지면은 이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보수들이 중도 보수가 투표소에 안 갈 수가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리스크와 이재명 대표나 또 민주당을 둘러싼 리스크가 맞붙고 있기 때문에 샤이 진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샤이 진보가 얼만큼 실제로 투표소로 나가느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 때문에 투표소에 못 나가는 샤이 보수가
큰 비중으로 생겨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그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러면. 글쎄 뭐 그것까지 아직까지는 조금 예측하기에는 조금 뭐 이른데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죠. 제가 지금 눈에 띄는 건 방금 그 조사에서 눈에 띄는 건 이거예요. 2017년에도 조사를 했어요. 아하. 그때도 2017 그러니까 매년 조사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1년 차에도 김정숙 여사가 1등을 했어요. 근데 김정숙 여사는 그때 33.7% 퍼센트가 좀 낮아 보이네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김건희 여사는 71%, 올해는 55.2%. 그러니까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1년 차에는 1위였지만은 2년 차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1위로 올라가고 2위로 떨어지고 11.4%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압도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국정에 뭐 영향을 주는 거 이게 이제 대통령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만 일부에서는 이게 국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천공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아 천공이 새로 등장한 겁니까? 네, 천공이 전문가 집단한테는 천공이 작년에 없었는데 아닙니다. 10위였네. 10위였는데 올해는 3위로 뛰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뭐가 됐든 뭐 이게 실제 어떻게 됐든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일반인은 4위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3위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천공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게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관리, 메시지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될 거예요.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이게 대통령실한테 달려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지금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10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인데 또 김기현 지도부 첫 선거기도 하잖아요. 네. 공천 특히 김태우 구청장 공천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단은 이제 본인의 출마 의지는 매우 강하다고 해요. 네. 지금 뭐 보도된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후보자가 본인이 출마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뭐 막을 길은 딱히 없어요. 없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후보 한 사람이 강력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태우 전 구청장의 대항마가 된다 그러는데 일단 이게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수층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선고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했거든요. 그러면 선거에 굳이 안 내보낼 건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사면을 했을까. 네. 그러니까 사면을 한 메시지는 너 억울하지 않니 출마해라. 이렇게 이제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의 이 선거 환경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 3명도 민주당이고 또 그리고 지난 대선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 30만 표를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이겼지만 이 지역은 졌어요. 강서구는 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김태우 전 구청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길 때도 간신히 이겼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대선 때만큼 서울 지역에서 또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게 김태우 전 구청장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동정 심리로 나가더라도 당선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강해서 대통령의 이 사면 메시지가 출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연결고리까지 이어질 수 있냐면 내년 총선에서도 공천에 대통령의 입김이 상당히 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뭐 김준일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통령실에서 뭐 사실 이게 대통령실이 결정한 문제도 아니지만 우리가 다 대통령실의 의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을 별로 이제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지도부가 넉넉고 있다 이 말씀? 지도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이를테면 뭐 김태우를 사면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를 선거에 내보내라는 시그널로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선거에 내보내야 되는 정무적 판단을 뭐 이런 것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도 약간 혼란.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약간 선거에 임박해봐야 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 나올지 안 나올지 아니면 일단 본인은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네, 본인은 본인이야 뭐 왜냐하면은 본인은 여기에서 만약에 주저앉으면은 총선에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게 나가야 되는데 못 나왔는데 아하. 이번에 총선에는 무조건 공천 받아야 된다 이런 기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본인은 그렇게 하는 거고 판이 안 좋은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국민의힘 입장에서 판이 안 좋은 거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거를 붙어 봐가지고 이제 승부를 볼 것이냐 뭐 이제 그런 뭐 정무적 판단이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지도부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꺼려하고 있다 공천하는 거를. 네. 자, 우리 뭐 여기서 사실은 총선 얘기하면서 이 내년 총선의 성격 이게 심판이냐 아니면 견제냐 안정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준 또 에디터님이 전화 면접하고 ARS 좀 차이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것도 한번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내년 총선을 정부 여당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의 힘을 좀 실어줄 것이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조사 기간마다 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의 경우에는 정권 평가 또 심판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번 다가오는 총선의 이제 성격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 성격도 있을 것이다. 또 포함이 돼 있다.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최신 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 22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이 24일이니까요. 여기서 이제 내년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권 안정론입니다. 안정론. 이게 39.2%. 약 40% 정도로 머릿속에 청취자분들은 기억해 두시고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이건 50.5입니다. 50.5. 그러니까 정권 심판, 정권 평가 성격이 한 10% 정도 가량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인데 이 조사에서 서울 지역의 여야 지지율을 이제 물어봤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죠. 자, 정권 심판은 10%포인트가 높았는데 이 여론조사 이제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35.4, 민주당이 31.8%. 서울 지역만 봤을 그렇죠. 때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권 평가 심판 성격은 여러 조사 중에서 이제 좀 차이 나는 건 있습니다만 대체로 정권 심판이나 평가에 조금이라도 더 무게가 실려 있어요. 그런데 그 비중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받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게 이른바 이제 지금 검찰 5번째 소환이 이 이제 보도가 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 둘러싼 또 리스크 그 외에 이제 다른 또 돈봉투나 이런 리스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그래서 샤이 진보가 생기고 있는 거죠. 민주당의 과제다 그거는. 그게 이게 핵심입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그러니까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이 갤럽은 이렇게 지금 정권 견제론이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국 지표조사라고 하는 MBS 조사. MBS 전국 지표조사 8월 14일에서 16일 보면은 국정운영 더 잘하도록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47%. 그리고 견제 야당에 힘 실어줘야 된다가 42%. 그래서 이게 더 많이 나왔거든요. 반대네. 근데 이제 요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보수 과표집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하는데 제일 그러니까 보수 과표집이 많이 된다라고 평가받는 게 MBS 조사예요. 지표조사. 지표조사가 그 응답자가 나는 보수요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MBS 조사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갤럽도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러니까 다른 조사에 비해서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진보가 좀 더 많거나 비슷하거나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그대로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나는 진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나는 보수요 하는 사람보다. 근데 정권 교체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대선 거의 뭐 몇 달 남기면서부터 한 뭐 반년 남기면서부터 나는 보수요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계속 나는 보수요 말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는 분명 나는 진보요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나는 진보였던 사람이 중도나 보수로 빠져버렸다. 아니면은 나는 진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조사에 아예 응답을 안 해버렸다라고 하거나 내 성향을 숨겨버렸다라고 샤이라고 할 수 뭐 있는. 그거를 이제 샤이라고 부르든 뭐가 부르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론조사도 잘 내가 진보라고 했다가 보수로 넘어갔든 중도로 넘어갔든 아니면은 여론조사를 자체를 안 했든 네. 이 사람들이 그러면 투표를 하러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샤이지. 그러니까 투표를 할 유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권 심판을 강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거의 양당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찍어야 돼요. 네. 사실상. 근데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하러 나가겠다는 의지가 생겼는데 민주당을 꼬라지를 보니까 못 찍겠는 거야. 민주당 모습을 보니까. 네, 네. 모습을 보니까. 네. 자, 제가 좀 거칠었습니다. 네. 항상 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국민의힘이 못하고 정부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민주당이 표를 얘들한테 줄 만큼 우리한테 표를 주세요 해서 그게 먹힐 만큼의 뭐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이런 이제 정권 심판론이 높더라도 네. 민주당이 상당히 고전할 수 있다. 사실 국민의힘이 믿는 것도 그런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어차피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고 쟤들은 회신할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볼 만해라고 이제 믿는 그 저변에는 이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이제 뭐 말씀처럼 5번째 지금 그렇죠. 소환 조사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이게 결국은 민주당을 끝까지 흔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결국 거죠. 그 차이점이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노출돼 있는 리스크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네. 비롯해서 뭐 사법 리스크나 돈봉투 리스크나 예. 또는 코인 리스크인데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이긴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 가깝고 네. 또 일각에서는 이제 코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이상으로 이제 사퇴하고 또 수익을 얻은 부분은 뭐 환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는 부응하지 않았고 또 이제 내년 총선 불출마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고뇌의 뭐 결단인지 몰라도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 부분이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40대 화이트 칼라 또 MZ 세대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볼 때 뭐 오늘 썸네일로 나올 만한 게 결국 7%의 승부. 아, 뭐죠? 7%의 승부인 거죠. 뭐죠? 그러니까 예.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예. 민주당이 싹쓸이를 해갔기는 했지만 한 표라도 이기면은 우리는 당선이 되는 소선거구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이었나요? 후보들하고 아주 큰 차이가 난 게 아닙니다. 뭐 5%, 뭐 많게는 한 7% 또는 9%니까 중간을 잡으면 결국 7%의 이 샤이 보수나 또 샤이 진보가 더 적극적으로 나오느냐의 문제거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샤이 보수 리스크는 아니 김건희 여사 뭐 대선 이전부터 그랬잖아. 계속 줄곧 그런 걸 또 그걸 뭐 어떡하겠어 이러면서 샤이 보수는 의외로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샤이 진보는 정서적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아이 뭐 리스크도 많고 또 다수당을 만들어줬는데 그 역할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또 평가 성격도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7%의 숨어 있는 표를 좀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수든 진보든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수도권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방어를 해야 되고 예. 국민의힘은 여기를 얻어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또 딱히 후보자가 잘 없네. 왜냐하면 대체로 이 국회의원급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지난 지방선거에 대거 투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갈 만한 사람이 좀 마땅치 않아요. 인물란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또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과제가 되는 거죠. 두 분이 하여튼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어떤 총선 과제까지 지지율하고 연결해서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오염수 방류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시작이 되면 뭐 우리 김준일 에디터 또 오염수 관련해서도 많이 알기도 하니까요. 전반적으로 뭐 어떻게 진행될지 또 이게 어떻게 향후 전국에 또 영향을 미칠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네. 사실은 부정적 여론이 더 높아요. 네. 뭐 오염수를 방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주변국한테 엄청난 민폐를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찬성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동의가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일부만 빼놓고는. 근데 이제 정부를 어쨌든 지지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일본의 대변인처럼 하면 안 된다. 오염수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30년이 아니라 이거는 오늘 일본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880톤의 핵 잔해물이 있는데 이거를 치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몇 년 동안 치울지 모른다. 심지어는 그린피스는 이번 세기 내에 저거 폐로라고 하죠. 원자 그 핵 잔해물을 빼낼 수 없을 수도 있다. 네. 100년 동안 방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00년 동안 방류하는 게 정말로 안전하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단언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해역에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문제가 없더라. 이거를 강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일본의 일단 대변인처럼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될 거다 앞으로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해역에는 문제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 대표적인 제일 전문가가 서울대 해역학과 강건욱 교수인데 이분이 항상 방류 반대 하지만 우리 해역에는 문제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거 들으시면은 수산물 뭐 우리 수산물 정도는 이게 먹으시는데 전혀 주저함 없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아주 짧게 제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일본 현지의 이 여론을 아주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일본의 교대통신이 예. 19일 20일이니까 최근입니다. 실시한 일본의 이제 여론조사인데 후쿠시마 이 오염수 방출로 어떻게 되겠냐 했더니 방출로 인한 뜻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일본 국민이 88.1%에 이르는 것으로 이 교도통신 맞네요. 제가 지금 일본어로 된 것도 네. 화면으로 나갈 수 네, 있습니다만 일본어로 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네요. 그래서 네. 일본 국민들도 최근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더 긴밀하게 더 긴박하게 이게 이제 부울경이나 또 TK 지역이나 호남 지역의 해안가에 네. 영향을 또 심리적으로 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방비가 대비가 필요한 거죠. 오히려 이러면 이럴수록 더 좀 두 분 말씀 따르면 더 꼼꼼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그냥 괜찮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무책임하다 정부가 진짜 좀 진짜 제대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올해 10월에 네. 런던 협약 총회가 열려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폐기물을 못 버리게 하는 거거든요. 바다에, 예. 거기에서 지난달에 해양수산부가 이거 문제 제기하겠다고 했는데 할지 그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종탑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배종산 소장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